안녕하세요, 홍성수입니다. 여러분은 율산그룹이라는 기업명을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때 재계의 무서운 아이들, 재계의 신데렐라 등으로 묘사되며 한국 기업사의 돌풍을 일으켰던 기업이 율산그룹입니다. 1970년대와 80년대 대학을 다녔거나 직장을 다녔던 사람들은 대부분 율산그룹에 대해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특히 율산을 창업한 멤버들이 서울대를 나온 수재형 젊은이들로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수출 방식으로 기존 기업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창업 4년 만에 14개의 계열사에 종업원 8,000명이 이르는 대저걸로 성장했던 율산그룹이 하루아침에 폭망하고 말았고, 율산그룹이 흥망사는 지금도 많은 경영사학자들의 연구 테마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율산그룹은 왜 하루아침에 몰락했는지와 이 그룹을 창업했던 신선호 회장이 재기 스토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율산그룹의 시작은 1975년 6월 17일 서울 남대문 근처 그랜드빌딩 302호실에서 광주 서중과 경기고 서울대 동문 5명이 모여 율산실업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하면서 비롯됩니다. 이들 중 리더가 그 유명한 신선호 회장입니다. 그때 그의 나이 27살이었습니다. 비슷한 또래의 젊은이들은 기존 제조업 방식이 사업이 아닌 수출만이 큰 돈을 벌 수 있고 자신들이 다른 사업가와 차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율산이라는 명칭은 신선호 회장이 부친인 신형식 씨 아호에서 따온 말입니다. 부친은 자식들 교육에도 철저히 7남 2녀의 자녀들을 모두 인류대학을 졸업시킨 것으로도 유명한 분입니다. 신선호 회장이 광주 서정을 마치고 경기고와 서울대 응용수학과를 나온 수재지만 그의 형제들 모두 최고의 학부와 유학을 마친 엘리트였습니다. 큰형 은호 씨는 서울대 2학년 때 미국 하버드 대학으로 유학한 물리학 박사이고, 셋째 형 동호 씨는 미국 버클리 대학과 피츠버그 대학에서 생화학과 의학 박사로 유명하고, 다섯째 형 명호 씨는 행정고시 출신으로 재무부 제2차관보와 아시아개발은행 부총재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다른 형제들과 달리 일찍 사업에 눈을 돌린 신선호 회장은 누구도 생각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아이디어와 집요한 추진력을 가진 사나이, 그러면서도 말이 없고 극히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주변에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 회장이 자신이 친구들을 모아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 행운이 찾아옵니다. 다름 아닌 쿠웨이트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다 사업을 시작해 LC 즉 신용장을 갖고 있던 원길남 씨를 만난 것입니다. 원길남 씨는 나중에 원기업이라는 회사를 만들었으나 실패하고 맙니다. 원 씨로부터 신용장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조건이 별로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원 씨는 이 신용장을 다른 기업에 제안했으나 반응이 좋지 않아 결국 신생기업인 율산실업이 관심을 가져 성사된 것입니다. 이 신용장을 받아든 신선호 회장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워낙 덤핑으로 수주한 신용장이라 어떻게 하면 채산성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건축자재를 수출하는 것이라 당시 국내에선 시멘트와 철근이 남아돌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중동지역 항구사항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역해야 하는데 그때 중동지역은 오일머니가 넘쳐들어 항구마다 과부하가 걸려 하역하는 데 몇 달이 걸리는 것은 다반사였습니다. 여기서 신선호 회장을 비롯한 젊은 사업가들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냅니다. 선박을 직접 빌려 직수출하는 것입니다. 14,000톤급의 선박을 빌려 주문한 물건 외에 건축자재를 싣고 쿠웨이트 항구에 도착해 하역했습니다. 첫 거래부터 대박이 터진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동행 화물선 역시 임차에서 건자재를 실어 날랐습니다. 첫 해의 수출로만 430만 달러를 기록하는 대박을 칩니다. 이때부터 울산이 신화가 탄생합니다. 신 회장이 하역을 빨리 하기 위해 정박한 선박에 일부러 불을 질렀다는 얘기와 신 회장이 첫째 형과 사우디 황세자가 친구라는 얘기 등 온갖 설들이 재계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율산은 다음에 4,300만 달러, 77년엔 1억 6,500만 달러를 수출해 수출업계의 기린아로 등극합니다. 신 회장은 75년부터 3년 동안 수출기여 공로로 동탑 산업 분장을 시작으로
은탑, 근탑 산업 훈장을 받는 영예도 않습니다. 78년 2월에는 대망이 종합무역상사 지정도 받습니다. 법인 설립 3년 만에 이룬 쾌거입니다. 율산은 단순한 수출 기업이 아니라 신진자동차 그룹에서 신진알루미늄을 인수해 율산알루미늄으로 개명해 제조업에 진출했는가 하면 해운, 피업, 전자, 중공업, 호텔업, 재화업 등 다양한 사업군을 거느리게 됩니다. 최고 전성기인 1978년 초에는 14개 계열사의 종업원만 8,000명이 넘는 거대 그룹이 됩니다. 수출 하나로 이렇게 단시일 내에 재벌그룹이 된 이면에는 박정희 정권이 수출 입국을 기치로 수출 회사들에게 많은 특혜를 주었던 것도 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당시에는 외국 바이어로부터 신용장만 받아오면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즉시 현금으로 인출할 수 있었는데 대출금리가 6%에 불과했습니다. 일반 대출금리가 25%에 달해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시 빌려줘도 근 20%에 이르는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율산이 젊은 기업가들은 이 점을 최대한 이용한 측면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나가던 율산의 먹구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것은 1978년 하반기부터였습니다. 그때 7월 율산실업이 사우디에서 유통업을 하다 적발되었다는 사실이 국내에 알려진 것입니다. 사우디는 외국 기업이 도소매 진출을 법률로 막고 있었는데 율산이 그 규정을 일부 어겼고 결국 거액의 벌금을 물은 선에서 사건은 일단락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뒤늦게 국내에 알려지면서 파장이 이상하게 전개되기 시작했습니다. 율산이 조만간 사우디에서 쫓겨날 것이라는 소문이 급속하게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율산그룹이 사우디 의존도는 절대적이었기 때문에 사우디에서의 퇴출은 그룹이 존망과도 직결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단자 회사들을 중심으로 자금 회수에 나서자 그룹 측에서 해명하는 등 진화에 나서는 와중에 시멘트 수출 금지를 명하는 일명 88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가 내려지고 맙니다. 88 조치로 부동산 시장은 급속도로 냉각됐고 건자재 수출에도 치명타를 안겨주고 맙니다. 당시 율산건설은 소라아파트라는 브랜드로 주택시장에 진출했는데 율산건설 자금 운용에 빨간불이 켜지고 말았습니다. 자금난을 겪고 있는 와중에 그때 추석 명절 때 공무원들에게 양복 티켓을 돌리다 들킨 이른바 밤빔 사건이 터지고 맙니다. 밤빔이란 율산 계열사인 경흥물산이 만든 기성복 제조업체 브랜드인데 이 기성복 티켓을 세종로 중앙정부청사 근처에서 공무원들에게 돌리다 청와대 사정반한테 발각되고 만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3천여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파면되거나 징계를 받게 됩니다. 더욱 결정판은 1979년 1월 25일 터진 신선호 회장 납치 사건입니다. 그날 오후 1시쯤 할 얘기가 있으니 만나자는 정부 고위기관 비서실을 사칭하는 전화가 걸려와 신 회장이 경제기관 앞에서 괴한들에게 납치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청와대로 가는 줄 알았는데 차량이 경부고속도로 진입하는 것을 보고 신 회장이 톨게이트에서 탈출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나중에 단순한 납치 사건으로 결말이 났지만 신 회장은 납치 뒤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사칭하는 사람에게 납치됐다고 폭로하면서 이 사건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도 노발대발했다는 후문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율산으로서는 이 사태 이후 급속도로 나락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해 4월 율산은 파산하는 지경에 이릅니다. 당시 율산그룹이 금융기관 여신은 1,332억 원에 달했고 14개 계열사의 해외 지사도 31개사나 되는 대그룹이었습니다. 창립 5년 만에 율산이 몰락한 원인에 대해 경영사학자들은 대부분 5가지 원인을 들고 있습니다. 첫째가 단기성 자금을 고정자산에 묶어놓는 등 관리 능력이 부족했다는 것이고, 둘째가 차입경영으로 몸집 불리에게만 몰두했다는 지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주 수출국이던 사우디와의 마찰이 시장 신용도의 하락을 가져왔고, 저돌적이고 독창적인 경영 스타일이 기존 재벌들이 반감을 산 것도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8 부동산 투기 억제 조치와 신선호 회장 납치 사건 역시 율산이 몰락을 가져왔다고 진단합니다. 그렇다면 서울 반포 신세계 센트럴시티는 어떻게 신선호 회장이 소유로 남아있었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부도날 당시 율산이 모든 계열사와 부동산은 채권단에서 가져가는데 유독 서울 반포 고속버스 터미널 부지만은 그대로 남아있었습니다. 이유는 땅 주인은 울산이지만 법적으로 서울시가 소유주로 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선호 회장은 1977년 반포동이 1만 8천여 평을 평당 7만원에 매입하게 됩니다. 당시는 황무지나 다름없었던 땅을 신 회장이 매입해 그곳에다 고속버스 터미널과 전문상과 호텔 등을 아우르는 복합시티를 만드는 계획을 마련해 그 다음에 터파기 공사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공사를 하다가 그룹이 해체되면서 한동안 흉물스럽게 남아 있었습니다. 서울시는 일정 기간 내에 건축을 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 때문에 신선호 회장은 땅을 지킬 수 있었고 채권단이나 서울시는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지를 신선호 회장은 1998년 DJ 정권 때 개발해 막대한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한 재벌 관련 사이트에 따르면 2014년 신선호 회장의 재산은 7천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금은 센트럴시티 지분을 모두 처분하고 그의 아들만 부사장으로 등기돼 있었습니다. 그 지분을 얼마에 팔았는지 그 매각 자금으로 무엇을 하는지는 베일에 쌓여 있습니다. 오늘 1970년대 재계를 주름잡던 율산그룹의 성장과 몰락, 그 그룹을 이끌던 신선호 회장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혜성처럼 나타났다가 하루아침에 사라졌던 율산그룹의 신화는 지금도 재계에서 회자되고 있습니다. 몰락한 기업인으로 잊혀지다 수용되지 않은 땅을 갖고 재기해 엄청난 부를 축적한 것으로 알려진 신선호 회장은 올해 78세에 이릅니다. 센트럴시티 지분을 판 자금으로 또 다른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신 회장의 움직임이 포착되면 후속편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